문화란 무엇인가? 네오 아카데미아 총선은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아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프랑스 예술의 요람인 에콜 대 보자르에서 진행된 366개의 대중 강연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시리즈로 엮은 것입니다.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세계적인 석학들이 강사로 나섰으며 1년 동안 10만 명 이상의 청중이 강좌를 듣고 인터넷을 통해 토론에 참여하여 불어권 전체에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네오 아카데미아는 인문학은 물론이고 자연과학과 기술 분야의 지식까지 해당 분야의 권위자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시대의 첨단을 달리는 지식인들이 각 분야에 걸쳐 꼭 알아야 하는 최신의 지식을 집약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식을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백과사전식으로 지식을 열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아우르는 폭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여러 분야의 쟁점에 대해 오늘의 상황을 궤가하고 미래의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 세기를 정리하고 다음 세기를 준비하는 지구촌의 오늘을 정리한 네오 아카데미아는 독자들의 깊은 반성과 사색의 계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경제학에서의 축소주의, 사비에 그래프, 파리 제1대학 팡테옹 소르봉 교수. 1969년 노벨 경제학상이 제정되었을 때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경제 현상을 연구하는 데 혼신을 다하고 있었다. 이미 사회과학의 반열에 우뚝 올라선 경제학은 언제부터인가 정밀과학의 일부가 된 듯하다. 노벨상 수상자들 중 몇몇은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특히 군나르 미르달과 아마르티아 센이 그렇다. 미르달은 경제를 가치 충돌로 설명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증명했고, 센은 복잡하고 다양한 현상들을 축소시키는 경제학의 경향을 증명했다. 여기에서 경제학에서의 축소주의라는 표현이 탄생했다. 미르달이나 센의 신중함에 비할 때 최근 이런 축소주의에 대한 반발은 매우 거세다. 슬픈 학문에 대한 조심스러운 담론이 사라지고 경제 공포에 대한 독설이 뒤를 이었다. 경제의 세계화가 빈곤의 행렬, 환경 파괴, 소외의 심화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비난받지 않는 날이 없을 지경이다. N30, A16, S26 이것들은 반자본주의의 저항을 나타내는 약호들이다. 반자본주의자들은 시애틀, 워싱턴, 프라하에서 매번 시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과 WTO 이 세 기구와 그들의 정책은 하나의 정책에 대한 이러한 저항의 상징물이 되었다. 인권 보호를 환경 보호나 자본주의의 세계적 규제, 단기성 외환 거래에 부과하는 세금과 연계시키면서 범세계적 민주주의를 위한 선언이라는 이름으로 세계화를 반대하는 투쟁에 참여하는 전사들과 비정부 기구들이 언제나 더 많다. 그런데 이에 비해 경제학은 축소주의로 비난받고 있다. 경제학은 사회 현상과 행태를 경제학의 틀에 맞춰 일관성 있게 다루겠다는 목적 아래 모든 사회 현상을 극단적으로 단순화한다. 여기에서 범죄 경제, 종교 경제, 결혼 경제 등의 개념이 탄생하는 것이다. 경제학은 사회 현상을 각자의 취향대로 재구성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에게 단일한 사고방식을 강요한다. 그 사고방식은 장밋빛 전망을 기대하느냐 아니면 변화를 기대하느냐는 것이다. 다른 것은 없다. 이런 축소주의적 주장은 두 가지 해석을 초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다른 사회 현상에 대한 경제 현상의 자율성을 주장함으로써 경제 순환과 경제 법칙이 정치를 비롯한 여타의 사회 현상으로 인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경제학은 독립된 학문이다. 따라서 경제 문제를 경제 외적인 현상만을 고려해서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사람과 사물의 관계가 중요하다.
두 번째로 개인의 행동은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모델을 준수할 때에만 합리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노동, 종교, 우정 등 행동에 관련된 영역이 무엇이든 상관없다. 개인의 선택은 동질적 공간, 즉 개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른 공간에서 결정된다. 그곳에서는 양자택일의 선택만이 가능하다. 이는 인간에게 자극을 주는 다른 열정이 무엇이든 간에 개인의 이해관계만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축소적인 해석이다. 사람과 사물의 관계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 수 없다. 첫 번째 해석은 축소가 아니더라도 두 번째 해석은 분명히 축소지향적이다. 사람과 사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해서 그 관계에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 수 없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이다. 경제의 장에 자율성은 있는가? 경제의 장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경제의 장을 지배하는 고유 법칙을 먼저 살펴보자. 자율성에 대한 이중적 인식이 논의의 초점이다. 하지만 이런 자율성을 인식하고 인정한다는 것은 거꾸로 생각할 때 경제 법칙을 조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반박해야 할 때 정치가 갖는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자율의 장, 경제 현장. 경제학자들이 끊임없이 거의 종교적으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출간됨으로써 경제학이 탄생했다고 여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국부론에는 경제에 대한 연구를 자율적인 학문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정치와 윤리에서 벗어나려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자율성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했다. 하나는 기본적인 연구 대상에 대한 인식이며 다른 하나는 그 대상에 대한 특별한 접근 방식이다. 중상주의가 발흥한 이후부터 국부론이 탄생할 때까지 2세기가 훨씬 넘는 세월이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중상주의자들은 한 국가의 대내외적 교환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었다. 그들은 사회 주체들 간의 교환이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없었다. 국가 간의 교환은 일종의 전쟁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 좀 더 넓게는 일반적인 규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경제 질서가 외부 요인에 좌우되지 않고 경제의 장 내에서 찾아져야 한다는 사실도 극복하기 어려운 점이었다. 달리 말하면 경제의 해방을 위해서는 내적 일관성이 전제되어야 했다. 이런 두 가지 조건을 별개의 것으로 여기던 상황에서 스미스가 두 조건을 처음으로 연관지어 설명한 것이다. 자본의 생산 과정을 재생산 과정으로 설명하고 유통을 이제 생산 과정의 단순한 형태로 설명한 것은 무척이나 기막힌 착상이었다. 그리고 경제는 그 명안에 따라 지금까지 역동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 같은 마르크스의 분석은 중농주의자들은 경제 질서를 요구한다는 중농주의자들의 분석을 지지하는 것이다. 그때부터 경제는 경제 영역 전체를 포괄하려는 논리적 관계로 파악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관성을 가진 것이 되었다. 하지만 케네가 자연 법칙이 경제 현상에 미치는 결과를 탐구하였듯이 이러한 일관성은 외부적 요인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부는 일정한 정도로 정치에 영향을 받으며 개인 간에 순환하게 마련이다. 이런 환경에서 가장 혁명적인 길을 택해야 하는 것이 경제이다. 다시 말하면 경제 질서는 존재한다. 하지만 불운하게도 이런 원칙을 보장하는 동시에 그 메커니즘을 변경시킬 수 있는 국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조건, 즉 경제 질서는 내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로크와 맨더빌로부터 비롯된다. 로크는 정치에서 해방된 경제의 자율성을 탐구한 반면에 맨더빌은 윤리에 대한 경제의 자율성을 탐구했다. 실제로 경제는 맨더빌에 의해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았다. 즉 인간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공공의 안녕을 위해 경쟁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맨더빌의 첫 저작,
시끌벅적한 꿀벌들 혹은 정직해진 불량아들은 상당히 시사적이다. 처음에 꿀벌들은 속임수를 쓰고 악습과 방탕에 젖어 교만하게 살아간다. 그러나 나중에는 미덕을 선택하면서 모든 효율성을 포기한다. 따라서 악한 행위와 번영이라는 인과관계 대신에 미덕과 게으름과 가난이라는 인과관계가 나타난다. 새로운 주장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별다른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로부터 6년 후 맨더빌은 대화 형태를 띤 6편의 글을 모아 꿀벌의 우화라는 책을 발표했는데 악의 목록에서 부패를 제외시키면서도 교만은 그대로 두었다. 그의 생각은 바로 이 점에서 윤리적 가르침과 크게 달랐다. 맨더빌은 교만이 인간으로 하여금 칭찬을 좋아하고 수치스러운 짓을 멀리하게 하기 때문에 교만이 성장을 위한 강력한 동기라고 생각한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공공의 안녕으로 변형시키는 무엇인가가 개인 간에 존재하며 그 무엇이 바로 메커니즘, 즉 사회적 상거래라 생각했다. 도덕 감정론에서 맨더빌의 말을 인용한 유명한 구절이 증명해 주듯이 애덤 스미스는 맨더빌의 생각에 크게 영향을 받은 듯하다. 이런 시스템이 겉으로는 무척이나 파괴적으로 보이지만 어떤 면에서라도 진실에 부합되지 않았다면 이 시스템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겠는가. 국부론에서 이 생각을 재인용한 이유도 우리가 풍성한 저녁 식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푸주한이나 빵장수의 선의가 있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개별적인 이익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논리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케네, 로크, 맨더빌. 애덤 스미스는 이렇게 세 사람의 이론을 종합함으로써 정치와 도덕에서 해방된 논리적 설명을 경제의 장에 도입하여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지배된다는 원칙을 주장할 수 있었다. 요컨대 과학적 연구를 위한 조건이라 할 수 있는 고유한 연구 대상, 자율적인 방법론을 갖추게 된 셈이다. 이러한 이유로 애덤 스미스의 책을 경제학의 기본서라고 일컫는 것이다. 경제 현장, 세상을 지배하는 장인가. 애덤 스미스의 후계자들은 보이지 않는 손을 강조했다. 그들은 그 원칙을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접목시키면서 경제의 자율성을 더욱더 확고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심지어 경제를 사회활동의 다른 영역들에 대한 연구에도 필수적인 지렛대로 승화시키기에 이르렀다. 마르크스가 경제의 자율성이라는 관점을 처음으로 받아들여 분석을 시도한 메커니즘이 특히 유명하다. 노동의 가치와 노동력의 가치를 구분함으로써 평등주의적 교환 사상이 잉태되었고, 이러한 구분을 포기하는 것은 곧 착취로 해석되었다. 소유는 사회 계급 간의 역학 관계에서 비롯되는 결과였다. 개인은 사회화되었고 생산이라는 개념도 사회의 생산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자본주의의 핵심인 경제의 장이 상부 구조들을 빚어내고 그에 따른 이데올로기적 장치들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사회에서 개인이 탐구하던 자연주의적 과학이 물러나고 사회화된 개인을 탐구하는 역사학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일부 학자들은 자본주의 사회를 설명하는 마르크스의 관점이 경제 현상의 하부 구조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는 이유로 경제학적 축소주의라 재해석하고 있다. 마르크스 분석의 역사적 특이성을 감안하지 않을 때 지식의 축적이 필수적이었던 부분에서는 그러한 부족함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해석은 자본주의의 형식적 관계가 변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경제적 사고라는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학의 자율성은 열린 구조이다. 경제는 호모 에코노미쿠스에게도 길을 열어주지만 행동의 합리성을 분석하는 다른 학문에도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그라노 베터가 말했듯이 고전주의 시대의 사람들은 호모 에코노미쿠스 시대의 사람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
즉 고전주의 시대의 사람들은 사회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사회화된 존재였지만 호모 에코노미쿠스 시대의 사람들은 사회 내에서 사회화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경제학의 축소주의인가 사상의 축소인가? 이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만한 조건이 그런대로 갖추어진 듯하다. 경제가 사회적 삶의 다른 영역들에서 독립된 자율적 영역이라 주장할 수 있을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경제를 중심으로 사회를 계층화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는 경제의 이와 같은 특이성을 인식하고 있는가? 한편 경제의 자율성이 부인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첫 번째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자. 경제의 자율성을 인식한다는 것은 인간과 사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한 인간의 마음속에 결코 고갈되지 않는 물질적 욕구와 그것을 만족시키려는 욕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우리가 말하는 실질적인 민주주의와 자유, 권리가 무엇이겠는가? 민주주의 원칙, 자유와 권리의 원칙을 주장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알맹이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 주장은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 사회를 지배하는 열망은 욕구를 충족시키겠다는 열망일 수 있다. 이 열망을 행동으로 보여준 대표적인 예가 톨스토이나 피카소가 아니겠는가. 게다가 잉겔하르트는 저작인 문화이동에서 인간은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관심을 둔다고 주장하며 인간은 언제나 즉각적인 욕구에 관심을 둔다.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가 보편적이라 말하지만 굶주린 사람은 미학적 욕구보다 먹을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마련이다. 라고 했다. 물론 오늘날에는 기본적인 욕구가 만족되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성패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경제 영역, 즉 경제의 자율성을 구태여 인정하고 인식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마셜 셀린스의 밀도 있는 분석을 관가한 것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원시사회가 풍요로웠던 까닭은 빈곤을 이겨냈기 때문이 아니라 생산재의 총량을 사회적으로 제한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현대에는 욕구의 충족이라는 문제, 즉 풍요를 위한 풍요라는 문제를 넘어서는 시장 경제가 역동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를 비난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이제가 사회의 결속력을 해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뒤룩햄은 노동의 분할이 교환을 통한 불가항력적 결합에서 멈추지 않고 더욱 심원한 결속 메커니즘으로 발전할 수 있지만 시장사회에는 시장경제와 시장사회를 대립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를 파괴하는 요인이 잠재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의문으로 넘어가 보자. 정치적인 도움을 받아 경제의 역동적인 발전 방향을 조절할 수 있을까? 정치의 우위는 마오쩌둥이 평생 동안 주장한 수많은 원칙 가운데 하나이다. 마오쩌둥에 따르면 정치만이 빈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우선순위가 바뀌면 예컨대 정치 권한이 재분배되면 경제 법칙도 모든 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체제에서나 가능한 것이었다. 옛 동유럽 국가들에 있어 경제 개혁은 극복해야 할 경제적 현실과 정치 간의 타협, 그러나 양립 불가능한 타협이었으며 그에 따른 대가도 엄청났다. 이와 유사한 문제가 현재의 유럽연합 국가들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이들의 문제가 옛 동유럽 국가들이 겪었던 것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결코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과연 경제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서도 경제 정책을 결정할 수 있을까? 경제 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시기적으로 어긋났을 때 그 대가를 감당하기 힘든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1968년에 요구된 평가 절하를 거부함으로써 프랑스 경제는 바로 그 다음 해에 훨씬 가혹한 대가를 치러야 하지 않았던가.
따라서 경제 영역과 경제의 특이성을 결정할 때 현실을 축소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궁극적으로 여기에서 경제의 축소주의는 개인의 열망을 대신하는 것이며 극단적인 긴장 관계라는 위험을 떠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관계가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논리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호모 에코노미쿠스, 사회의 축소주의. 경제 현실을 분명히 드러내며 강조하는 것과 유일한 행동 원칙, 즉 호모 에코노미쿠스 원칙을 합리적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불특정한 개인의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모든 자원을 자신이 통제 가능하면서 최대의 실익을 거두려 한다. 실익을 추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소비하는 재화나 서비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소비에 관련된 과정에는 무관심한 채 자신이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에만 목표를 둘 뿐이다. 최소의 희생으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뭐하러 더 많이 소비하겠는가?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볼딩이 강조한 것처럼 이 명제는 한 마리의 새에서도 최대의 실익을 추구하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로빈슨 크루소와 같은 사람에게도 경제학을 강의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접근법만으로 사회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행동을 분석할 수 있을까? 사물과의 관계에는 다른 사람이나 집단과의 관계가 필연적으로 개입되게 마련인데 말이다. 불가능한 명제인 듯 하지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리를 바탕으로 충분히 제안될 수 있을 법한 명제이다. 첫 번째, 인간의 열정 중 이익의 추구보다 강한 것은 없다. 두 번째, 설령 사회적 삶에 관련된 다른 모든 영역을 정복하려 할 때라도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다른 열정이나 가치관과 충돌하지 않는다. 이익 추구에 대한 새로운 정의. 윤리로 다듬어진 한없이 너그러운 행동이 어떻게 천직으로 변할 수 있었을까? 막스 베버의 이와 같은 의문에 허쉬만은 인간의 열정 가운데 이익 추구가 다른 모든 것에 선행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중세 이후부터 인간의 열정 가운데 크게 세 가지가 부각되었다. 바로 권력에 대한 열정, 돈에 대한 열정, 유욕에 대한 열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열정 혹은 악덕은 서로 견제 관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상적 성격을 띤 열정이 새롭게 나타날 수 있다. 열정들을 활용하는 것보다 억제하는 것이 더 어렵게 될 때 열정들을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해한 열정을 사용하면서 위험한 열정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그때부터 무해한 열정은 미덕이란 평판을 얻을 수 있다. 앞에 열거한 세 가지 열정 중 어느 것이 지배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익을 추구하는 것, 즉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본연의 성향을 쫓아가는 능력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신중한 판단에 효율성의 문제가 덧붙여지는 계산적 요인을 인간의 행동에 끼워 넣을 수 있는 능력이다. 시장 경제와 자본의 축적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시대에 이익 추구와 금전욕의 관계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지금까지 탐욕, 욕심, 재물에 대한 욕망 등으로 일어난 열정이 야망, 권력욕, 유욕 등과 같은 다른 열정을 억제하고 거부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언어로 표현하면 이익 추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엘베시우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주가 운동 법칙에 따른다면 도덕적 우주는 이익 추구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익을 추구하는 열정이 다른 모든 열정보다 앞선다는 약간은 비관적인 관점을 거부하고 싶어도 이성과 열정들 간의 타협이 이익 추구에서 비롯된다는 사실까지 부인하기는 힘들다. 이익 추구가 이성이 지배하는 자애심, 때로는 자애심에서 생기를 얻는 이성으로 정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돈을 번다는 것은 가장 순박한 열정으로 승화된다. 돈을 버는데 시간을 쓰는 것이 죄짓지 않으면서 시간을 보낼 가장 좋은 방법이다. 호모 에코노미쿠스, 거듭된 축소에 따른 산물. 억눌려 있던 열정이나 가치가 얼굴을 슬그머니 내밀지 못할 때에만 이 지적 프로그램은 계속 유지될 수 있다.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이익 추구가 아닌 다른 열정에 눈을 돌리지 않을 때에만 에코노미쿠스일 뿐이다. 그런데 다른 가치관을 중심에 다시 부각시키거나 열정 사이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이유도 적어도 4가지를 예상할 수 있다. 교환에 따른 이득의 불평등, 기호의 변화, 다른 이익의 고려, 제도적 기관의 의지 등인데 각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 욕구의 문제를 개인적 문제로 부각시키지 않는 것이 가장 먼저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개인 간의 긴장 관계나 가치 판단에 따라 자기 자신에만 관심을 두던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관점이 크게 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원의 공급자나 수요자로 정의되는 개개인은 상보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 협조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한 까닭에 교환에 참여하는 것이 더더욱 유리하다. 그러나 여기에서 2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상보성의 원리에 따라 자원을 할당하는 것만으로는 갈등의 원인이 해소되지 않는다. 생산 주체는 소비 주체를 이용하고 소비 주체는 생산 주체를 이용한다. 이러한 관계를 막을 수단은 어디에도 없다. 하지만 다른 생산자들과의 경쟁으로 말미암아 악의적인 생산자의 악의적인 소비자가 시장에서 배제된다면 교환을 통한 이익의 분배에서 비롯되는 갈등 원인은 해소될 수 있다. 따라서 경쟁은 실제로 유용하다. 한 사람이 재화의 수요자인 동시에 노동의 공급자가 될 수 있다. 경제 이론에서는 이럴 경우에 그를 우선 재화의 수요자로 생각한다. 따라서 그는 가능한 한 재화를 최대한 얻는 것이 유리하다. 한편 노동의 공급자로서는 자신의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노동의 공급자로서 자신의 입장을 분석할 때 그가 소비를 제한하더라도 최대한의 노동 역량은 공급하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시장 경제 원칙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주체는 소비자일 수밖에 없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정체성과 사회적 관계에 따른 가치로 노동을 미화하는 분석을 경멸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경제 이론은 생산된 재화를 강조함으로써 그 핵심적인 가치의 하나인 자유라는 개념을 포기했다. 즉, 듣는 자유만큼 행동하는 자유라는 중요한 요소가 시장경제라는 무대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2번째 과제는 기호의 변화라는 문제. 기호에 함축된 사회적 가치나 사회적 선택이라는 문제를 애써 피하는 것이다. 기호는 안정된 것이라는 가정은 경제 이론에서 표준적이고 필연적인 가정으로 여겨지는 한계 효용 체감 법칙에 어긋난다. 한계 효용이 증가하면 경제 주체들은 어떤 재화에 대한 자원과 소비에 집중함으로써 균형을 지향하는 자율 규제 메커니즘을 망가뜨릴 것이다. 또한 어떤 생산 분야에서의 만성적인 실업을 유발하며 만족시켜야 할 욕구에 대한 갈등,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갈등을 빚어낼 것이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이 가정을 입증할 수 없다. 경제학자들이 근래에 관심을 두는 영역, 예컨대 사랑, 종교적 소명, 마약 복용 등에는 이 가정이 더욱 들어맞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2가지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하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한계를 인식하고 기호는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라 인정하면서 다른 가치를 선호할 가능성의 길을 열어두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궁지에 몰린 이러한 해결책을 다른 식으로 설명하면서 가치 충돌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베커와 스티글러는 두 번째 방식을 택하면서 변하는 것은 기호가 아니라 생산의 기능이라고 주장했다. 즉, 주체가 기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시장에서 구입하는 재화, 그리고 시간과 요령을 결합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생산의 기능이 변한다는 이야기이다. 우리가 어떤 재화를 점점 더 많이 소비하는 까닭은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재화에서 편안함을 느끼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호의 불안정이라는 가정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생산성 재고라는 가정으로 교체된다. 경제라는 제국은 불변의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가정은 더욱 확고해진다. 하지만 이런 소비 형태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경제학자들은 솔로의 고전적인 논문을 근거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와 같은 역량이 노화 법칙에 따르는 것이라 생각했다. 즉, 요령이 일정 시점에서 최고조에 이르면서 경험적으로 기대되는 이익들을 압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계 효용 체감 법칙이라는 의심스러운 가정은 요령의 생산성 체감 법칙으로 교체된다. 세 번째 과제는 개인이 자원의 분배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면서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자칫하면 경제 문제가 정치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도 두 가지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하나는 갈등 해소를 위해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들을 도입하며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개념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모두에게 긍정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재분배의 변화를 줌으로써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가치관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이타주의, 즉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는 철학으로 두 번째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 주장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 따른 평형론적 해석이다. 그들은 재분배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발적인 기부 원칙이나 초기 단계의 재분배 원칙만을 받아들인다. 반면에 역동적인 해석을 덜 가진 사람들의 편에 선 입장이다. 그들은 현재와 같은 불평등 사회의 희생자이지만 이런 불평등이 검약과 성장을 촉구해서 결국에는 그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와 같이 교묘한 해결책 덕분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혜택이 모두에게 재분배될 것이라는 사상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를 결코 쉽게 해결할 수는 없다. 결과에 도달하는 방법이나 결과 자체의 편향성이 존재하기에 마련이다. 따라서 재분배가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기 전부터 재분배를 통해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관련자들에게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관련 당사자들은 외적 결과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재분배가 개인보다 사회 집단이나 계급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불평등을 결정짓는 요인들이 객관적 변수와도 관계가 있지만 개별적인 부분에서도 발견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타주의를 그대로 견지하더라도 분배가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폴라니가 지적했듯이 기증 자체가 경제적으로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기증품의 가치가 아니라 기증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네 번째 과제는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내고 사회적 가치를 감안하지 않고 제도를 중심으로 결집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다. 처음에 경제 주체들은 불완전한 실제 시장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이 대응책은 주로 신제도 만능주의적 이론에 따른 것이었다. 즉, 제도에 편입되어 계약과 지배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협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이론이다. 계약의 빈도와 주체들의 특이성, 투자의 회수 가능성 등과 같은 여러 변수들을 고려해서 제도의 형태를 선택할 때 경제적 계산은 필연적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무척이나 모순된 현상에 부딪히게 된다. 제도에 내재된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제도를 분석의 장에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제도를 피해갈 수 없는 필요 비용의 항목에 끼워 넣어 경제적 제도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축소주의는 극복되고 있는가?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지만 그 개념을 지지하는 목소리 역시 만만치 않다. 예컨대 제임스 뷰캐넌 같은 경제학자들이 정치의 장에 이러한 규범을 도입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견제할 수 있다고 한 것은 거의 반박의 여지가 없는 주장이다. 경제적 제도가 조직학의 발전을 촉발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호모 에코노미쿠스에 대한 연구들은 객관적 입증이 거의 불가능하다. 오히려 사회과학이나 정밀과학과 비교한다면 모순으로 가득한 학문이 되기 십상이다. 그레인저는 이러한 객관적 취약성을 명시하면서 호모 에코노미쿠스에 대한 연구는 수단을 목적에 끼워 맞추는 식이기 때문에 경제적 합리성은 기초 심리학을 차용한 듯이 어색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러시아의 경제학자 로젠베르크는 호모 에코노미쿠스에 대한 연구가 과학적으로 승화되기 이전의 심리학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경제활동을 설명하려면 독립적으로 객관화할 수 없는 의도적 변수들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그 이론이 처음부터 참이라고 전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처럼 처음부터 욕망과 믿음 등을 인정함으로써 주관적이고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출발하는 셈이다. 경제학자들이 전통적인 수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들이 노동자, 기업, 제도적 기관 등의 행동을 분석하면서 윤리적 가치를 도입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어느 쪽이라도 속임수를 쓰려 한다면 계층 간의 거래 비용은 높아지겠지만 정직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준수한다면 거래 비용은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정직성의 원칙이 기회주의를 이겨낼 수 있을까?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쟁이라면 당연히 정직성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겠지만 경제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갈등을 용케 해결하더라도 윤리적 요구로 대단한 변화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시장의 활성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충성심의 법칙이 시장을 통해 확산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탈콧 파슨스도 궁극적으로 시장의 한계를 증명한 셈이다. 정직성에 대한 이러한 주장들은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는 방법에서 커다란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증거들이다. 예컨대 가족은 여전히 인간 자본이 투자되는 영역이지만 그 기능은 무척이나 복잡하다. 또한 제3의 영역, 즉 개인의 최대 이익 포기와 상보성과 협조를 전제로 하는 영역은 여전히 미심쩍게 여겨진다. 한편 일부 국가의 빈곤이 부자 나라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빈곤 문제가 합리적이며 이타주의적인 방식에 따라 다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축소, 자멸, 재건. 경제 분야가 정치를 비롯한 다른 분야들과 동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행동은 인간의 행태를 가치 있는 것으로 승격시키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 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또한 경제활동을 조정하는 현실적이고 가능한 요인이 이익추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이익추구가 사회적 인간의 행태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간에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인간과 사물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해서 그 관계에 인간이 개입되지 않는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애덤 스미스는 경제의 자율성을 역설하면서도 우리가 서랍장을 평가하는 기준만으로 인간을 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인간이라는 존재를 단순히 생산적 차원으로 축소 해석할 때의 위험성을 분명히 지적했다. 아마르티아 센도 그 위험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맨체스터의 자유주의자들은 탐욕과
이기주의를 충족시키기 위해 투쟁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지닌 휴머니티는 훨씬 긍정적인 가치관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그들의 낙관적 태도가 간혹 순진한 면을 보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의 억압이 없더라도 필요성이라는 합리적 이해에 따라 개개인 모두가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음 자세를 키워갈 수 있으리라는 그들의 믿음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 아마르티아 센의 이런 주장이 반자유주의적 입장이라고 비판한 힉스조차도 비슷한 논조로 말하고 있다. 경제에서 자유가 효율성을 낳는다는 생각은 결국 2차적으로 파생된 결과에 불과했다. 따라서 나는 이런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반대로 효율성이 자유를 낳았다는 해석을 우리가 완전히 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을까? 경제학 자체가 경제학의 존폐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발전한 것은 아닐까? 경제학이 스스로 축소지향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슌페터는 일찍부터 이 문제로 고민하여 자본주의의 미래는 성과의 부족이 아니라 내적인 모순, 특히 그 행태를 표현하는 방식 때문에 위협받을 것이라 지적했다. 자본주의는 비판 정신을 낳았다. 비판 정신은 다른 제도들의 도덕적 권위를 무너뜨린 후 궁극적으로 자본주의의 비판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실제로 부르조아 계급은 합리적 정신이 국왕과 교황을 공격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마침내 부르조아적 가치 체계까지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성장을 거듭할 때마다 이 경고를 쉽게 잊는다. 그렇다고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빚어낸 축소주의를 고발하는 것이 경제 현상의 자율성과 중요성에 대한 부인으로까지 연결될 필요는 없다. 사회적 가치의 생산이 경제와 경제적 제도에 스며들어 동조자들을 만드는 방법에 더 많은 관심을 끌어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사회투쟁, 비영리 기관의 힘 강화, 새로운 연대 관계를 모색하는 법률가들, 지역 발전을 목표로 한 공동체 결성 등에서 이러한 변화를 엿볼 수 있다. 도덕과 성장과 정의에 대한 뜨거운 토론에서 잉태되어 다른 사회적 현상에 근거해 경제 현상을 설명했던 경제학이 약간은 비현실적인 화법에 맴돈다고 해서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 경제학의 정통성은 역학관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경제학은 사회적 문제를 연구 대상으로 삼으면서 그 해답을 찾기 위해 구심해야 할 것이다. 선택의 문제.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할 것. 선택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시장에서 확인하는 성향들. 개인의 성향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결국 기호의 분석에서 벗어나 가치의 분석을 지향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적 가치에 우선권을 두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 노동의 문제. 노동을 개성 표현의 수단이자 사회적 차원의 것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제도의 문제. 오늘날에는 여러 형태의 제도가 존재한다. 공공기업이나 중간적 형태를 띈 기업이 있는가 하면 민간기업처럼 효율성을 추구하지만 장기적인 안목과 연대성을 중시하며 이익 추구를 넘어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비영리 조직들이 있다. 시간의 처리에 대한 문제. 어원적으로 투자는 변화를 뜻한다. 그럼에도 투자를 선언적으로 결정된 성장의 기준으로 여기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이익과 비용의 기준으로 정의되고 있다. 공동체와 개인이 살아가는 공간의 처리에 대한 문제. 시장을 중시한 경제학은 경제 영역을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 공간의 일부로 축소시켰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불리한 영역에 몸담은 사람들은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역적 연합과 지역의 조직 원리는 시장의 한계를 뛰어넘어 발전의 원동력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을 안겨주는 회한의 안개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더 이상 묵묵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은 초보 의사라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고전 경제학은 이익 추구나 타인과의 관계와 같은 가치들을 동등하게 취급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러한 균형 상태를 유지할 수 없었다. 타인과의 관계를 그저 임시방편이나 편의주의적으로 취급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학의 축소주의를 탈피하고 경제학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관계를 이익 추구의 대체물로서가 아니라 그와 동등한 권리를 지닌 욕망의 하나로 경제학에 다시 정립시켜야 할 것이다.